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재벌 3, 4세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대기업 경영인은 구광모 LG 회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회장이 22.59% 지지를 얻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습니다. 2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약 2%포인트 차이입니다. 뉴스 분석에서 3분기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자세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와 서비스 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어플리케이션이 도입된 이후에 중간에서 이들 사이를 오가며 서비스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장 협의체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 상품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하는 상품 선정위원회 설치를 법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3050 클럽 7개 국가 중 성장세가 2%대인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LG가 재벌 신뢰도와 총수 신뢰도 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그룹 부문에서는 삼성이 2위와 격차를 내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뉴스토마토와 한국 CSR 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된 통계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 오늘 산업일부 김재홍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벌 신뢰도 조사에서 LG가 강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 부문, 이 부분이 눈길이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번 그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조사는요, 이제 그 올해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그 30대 재벌 그 내에서 조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LG가 말씀하신 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벌 신뢰도 일반 인지 부분하고 재벌 총수 신뢰도 부분 또 3, 4세대 기업인 중 기업을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인물 조사 이런 좀 핵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 신뢰도 행태 부문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분은 이제 LG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재벌그룹 부문은 그 삼성이 1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LG가 1위를 차지한 부문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재벌 신뢰도 조사는요, 이제 일반 인지 부문이 있고요, 행태 부문 조사가 있는데 일반 인지 부문은 이제 신뢰도에 연관된 그 항목이 많고요. 행태 부문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LG가 1위고요. 다만 행태 부문, 영향력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이 1위였습니다. 전체적인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LG가 1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 부문은 삼성이 1위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삼성 재벌그룹이 행태 부문, 이 행태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행태라고 하면 뭔가 이제 행동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항목을 보면 이제 뭐 경제 성장 기여라던가 뭐 사회 발전 기여 아니면 뭐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업 자체가 사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영향을 주고 어떤 행동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그 후속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 얘기 뭐 계속하죠.
예, 그래서 그 LG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인지 부문하고 이제 전체 1위를 이제 했고요. 예. 특히 저희가 이제 15번 이제 조사를 했는데 모두 이제 일반 인지 부분에서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행태 부문 이제 삼성이 1위한 거고요. 이제 예. 전체 1위는 이제 LG입니다. 전체 1위는 LG고요. 그 3위가 지금 보면 현대, 현대차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아래는 롯데, 부영, 한진, 예, 이렇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어떤 그 행태, 지금 말하는 것 같이 행태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표에서 보듯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해 5월 같은 경우 이제 20% 초반대에 불과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때 이제 국정농단에 이제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낮게 나왔고요. 이제 올해 좀 이제 높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뭐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제 대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1위 기업에 대한 뭐 응원하는 그런 특히 일본하고의 어떤 그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예. 약간 그 애국적인 그런 이제 좀 분위기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투자 계획도 적극적으로 내놔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있고요. 특히 4월에는 이제 반도체 2030 비전을 통해서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충남 아산 사업장에서도 이제 2025년까지 113조 원의 어떤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또 이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들어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차례 이상 이제 문 대통령과 이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이제 회동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 정부가 4차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과도 좀 삼성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좀, 좀 코드가 좀 맞지 않나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좀 재밌어지는데 구광모 LG 회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2위 뭐 그 구회장이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신뢰도가 점점 그 줄어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4월에는 이제 5.8 포인트까지 이제 차이가 났다가요. 지금 1.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이제 아무래도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그런 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아까 그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어떤 삼성의 그런 어떤 응원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기환송 시임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그런 사안들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점차 좀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국정농단 사건이 잊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따라서 이 재벌 신뢰 지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지금은 이제 네. 그 집행유예로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네. 나온 상황인데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 범현대가도 성적이 좀 좋습니다. 네, 그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현대중공업, 또 현대산업개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순위가 올랐습니다. 특히 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만에 이제 5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3등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3등.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 3, 4세대 기업인 중 기업을 이끌 것 같은 그런 이제 설문에서 3위고요. 예. 이제 그 총수 그룹 설문에서는 그 정몽고 회장이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3, 4세대 중. 예, 그러니까 이게 공정에서 발표한 이제 그때 발표를 보면요, 이제 그 정몽고 회장이 이제 그 등록이 돼 있어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3위면 뭐 상당히 높은 그 순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그런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3위라는 게 이제 아까 계속 저희가 언급했던 이제 뭐 LG라던가 삼성 예. 그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정의선 수석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좀 변화를 많이 시도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복장이 좌우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현대차, 현대 이미지면 굉장히 어떤 좀 남성 중심적인 약간 조직 문화가 강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현대 이제 중공업이나 이런 출입을 해보면 그 특유의 그 파란색 그 점퍼 같은 걸 입고 다니시는 분들만 봤는데요. 예. 지금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칭도 좀 변화가 돼서 뭐 매니저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현대라고 했을 땐 전혀 좀 연상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들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정의선 수석부장이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양한 이제 파격적인 변화, 특히 이제 개방형 혁신을 주장하면서 좀 그 실패를 좀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좀 시도해라 이런 좀 분위기를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MK 시대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많습니다. 그 정의선 회장이 지금 몇 살이죠? 제가 알기로 40대 중반을 알고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안정적으로 승계가 됐다. 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 교체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고 현재 지금 안착되고 있다. 또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이 주요 어떤 신뢰에 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부정적인 그런 판단이 많았지만 네, 지금 일본과의 무역 갈등 또 과감한 어떤 그 사회 투자 이런 네. 것으로서 재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파워 이런 것 때문에 또 인기가 또 높고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네. 그런 직원 복지라든지 또 생각이 열려 있다는 그런 신세대라는 말은 조금 뭐 옛날 말이라서 예. 어떤 젊은 그런 CEO, 젊은 경영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것 같군요. CJ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나빠졌습니까? CJ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마약 사건 때문에 예. 좀 여파가 큰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정의선 수석부회장님이 4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네. 이제 70년생이라서 이제 50세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만으로, CJ 만으로 하면 뭐 예,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마약이라는 좀 굉장히 좀 큰 사안과 연관이 됐고요. 또 이제 재벌 봐주기 뭐 이런 이제 그 정서적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면서 네. 더욱 이제 좀 하락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순위도 급격하게 추락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뢰도가 이제 1.87에서 이제 마이너스 2.53으로 아예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CJ 이재현 회장이 현재 재벌 총수 가운데는 가장 이미지가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워낙에 더 이제 밑에가 좀, 있어요? 예, 그뭐 조원태 이제 한진 뭐 회장이라던가 예. 뭐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라던가 뭐 이중근 부영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워낙에 좀 그 점수가 낮기 때문에 최하위권까지는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이선호 제1재단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형을 두고 상당히 또 얘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벌들이 가장 그 형사 사건에서 예. 선호하는 그런 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네, 징역형은 상당히 무겁게 받고 그러면서도 집행유예로 예. 풀려나는 속으로 너무 쾌지를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한진 부영. 네. 여긴 대체적으로 좀 계속 그 부진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정적인 이슈가 워낙에 컸고요. 그게 좀 꾸준히 이제 유지되면서 계속 이제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하위권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번이면 언제부터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월부터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거의 이제 그 분기별로 하다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매월 하다가 매월 이제 하다가. 분기별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5월부터 이제 분기별로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원태 한진 회장 29.15 마이너스 29.15 지수가 이렇게 네.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가장 꼴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총수 중에선 가장 하위권입니다. 그렇군요. 이 총수일가 검경 조사는 이미 지났고 네. 또 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원태 한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뭐 추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론 이제 편입의 그 네. 비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좀 의외로 더 아주 안 좋군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이슈가 워낙에 이제 크고요. 이제 또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 이미지들이 이제 조원태 회장한테 좀 쏠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저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번 조사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제가- 5월부터 예. 매월 네. 매월 조사를 했고 예. 매회 원래 500명씩 500명이었다가 하다가 1000명씩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게 언제 늘린 겁니까? 이번 조사에서 늘린 겁니까? 5월부터 늘렸습니다. 5월부터. 네. 그게 올해 5월부터. 네, 맞습니다. 그 작년부터는 500명이었다가 예. 올해로 5월 넘어오면서 1,000명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분기별로 바꿨습니다. 2019년 5월에 새롭게 바뀐 30대 그룹도 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 그걸 이제 반영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한국타이어하고 태광이 제외됐고요. 예, 이제 현대산업개발하고 카카오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본 오차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표본 오차 제가 아직 예, 이 그걸 뉴스 기술을 안 했는데요. 토마토의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좀 준비된 시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이제 특수부 이제 그 폐지, 그러니까 그 감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설문을 했는데요. 50%, 약 49.7%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가 21.2%였고 잘 모르겠다가 29.1%여서 그러니까 절반이 이제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아까 네,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 예. 1,000명, 그러니까 49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497명이 축소 결정.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죠. 그 부분은 안 아닙니까? 물어봤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임명에 관련해서. 근데 그것과는 이제 별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군요. 예,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별로도 조금 다르게 나왔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당위성. 예,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제 77.5%가 찬성을 했는데요. 뭐 부산이나 대구, 울산 같은 약간 이제 경남,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이나 예, 뭐 이 정도에 좀 불과해서요. 확실히 이제 지역적 성향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 좀 응답이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광주 77.5%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한 50%대 이 정도면도 높은데요. 이제 광주만 특히 70%가 넘는 그런 응답을 보였습니다. 예, 부산, 대구, 울산도 40%대라고 하지만 이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뭐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는 계속 하고 싶어 할 텐데요. 네.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이 정도면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법무부가 헛발질을 해서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정경 유톡 시간에 이종훈 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사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반대냐 네, 이걸 떠나서 예를 이제 특수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네. 그 더 들어가서 나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찬성 의견이 49.7%라고 했는데요. 그 497명을 대상으로 예. 이제 뭐 더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뭐 적절한가 아니면 더 이제 뭐 좀 많아야 하는가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7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설문을 보면요. 더 줄이거나 폐지한다가 47.7%였고 그냥 세 곳이 적절하다, 세 곳 남기는 게 적절하다가 한 46.1%로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나가기 전에 사퇴하기 전에 힘을 들였던 특수부 축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봤고 네, 497명, 네, 49.7%로 해서 네, 특수부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49.7%를 대상으로 해서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47.7%. 네, 지금 유지를 해도 된다. 이것이 네. 46.1%로 비슷하게 나왔고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19세 이상 19세 이상 29세 이하입니까? 예, 더 줄이거나 29세 예, 미만입니다. 예. 미만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네요. 예, 29.6%인데 뭐 다른 이제 응답자는 40%, 50%대였던 과 비교하면은 예.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호불호에서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좀 형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좀 이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예. 방대 응답에서는 뭐 당연히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뭐 81.6%로 압도적이었고 더 늘어나야 한다도 18.4% 네. 이렇게 됐군요. 예, 지금 방송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부분적으로는 뭐 깊은 곳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 지면으로 지금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예, 뉴스토마토 지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도 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네. 이거 언제 또 합니까? 아마 또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 할 내년 거고요. 2월. 뭐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기사에는 제가 썼는데요. 네. 이제 그 항공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뭐 그 뭐랄까 가장 이제 좀 그 신뢰도가 낮은 부문에서 이제 뭐 좋은 한진 회장이라든가 뭐 박성국 국무 아시아나 회장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항공 부문을 따로 8개사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조사에서 이제 아시아나가 이제 2년 연속,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올해도 조사했는데 아시아나가 2년 연속 1위를 했는데요. 이제 8개사 모두 그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신뢰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항공사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올해 이제 일본 이제 보이콧 불매운동 여파로 인해서요. 이제 아무래도 좀 그 경영 위기라던가 실적이 많이 악화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룹의 어떤 그 오너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타 항공 등등 이제 아시안 항공도 그렇고요. 이제 매각 소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매각이 진행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좀 그 노이즈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내년 2월 정도면 이제 조사 결과가 또 나올 텐데 그때는 LG가 그 신뢰도 부분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느냐, 네. 그리고 삼성이 재벌 그룹 부문,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 네. 부분에서 또 1위를 지킬 것이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아마 연내는 나올 것 같은데 그 네. 이후에 또 재벌 총수 3, 4세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네요. 가장 핵심 변수가 말씀드린 이제 파기환송심 결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달에 또 나오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두고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여러 지표를 근거로 한 분석인데 특히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이번에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 주요 근거입니다. 1년 전보다 0.6% 하락한 것이 주 내용인데 하지만 이런 비관론이 정말 사실일까?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한번 보시죠. 김한희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 2%대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비슷합니다. 한국 성장률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폭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미국을 제외한 3050 클럽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이번 달 발표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2.0%입니다. 1년 전 전망치 2.6%에서 0.6%포인트 낮춘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0.7%포인트 낮췄고 유로존은 0.7%포인트, 신흥개발도상국은 0.8%포인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한국보다 성장률 하락폭이 3배가량 가파릅니다. 독일은 1.4%포인트, 싱가포르 2.0%포인트, 홍콩 2.6%포인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양호한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우리 경제 전망은 성장이 한창이어야 할
대부분의 신흥개발도상국보다도 하락폭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말하는 3050 클럽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3050 클럽 국가는 7개뿐인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곤 성장세가 1%대 초반에서 0%대에 머무른 실정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국격과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2% 성장률 달성 집착보다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생산성 확대를 통한 잠재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예, 소비자와 서비스 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어플리케이션, 이 앱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등 앱을 통해 일거리를 받아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직업 안전성을 보호할 방안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날 연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맹이 673명의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평균 13.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313만 원이었지만 플랫폼 수수료, 보험료, 오토바이 운영 비용 등을 제하면 남는 순수입은 165만 원뿐입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중개앱 등장 이후 수입, 노동 강도 등 업무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편의성은 올라갔지만 노동자 처우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정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가 함께 행동 강령을 마련해 이를 실천하는 체제입니다. 사업자와 노동자는 이를 관리 감독할 옴부즈먼도 함께 운영합니다. 해외에선 독일이 노사정 협력 체계를 안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카카오티 대리, 타다부터 배달의 민족까지 이용자 일상의 생필품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 경제. 이용자와 사업자를 잇는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가 이번 연구를 계기로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정부가 해외금리 연기형 파생결합 펀드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죠.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상품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하는 상품선정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홍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 가운데 4일 금융당국은 은행상품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하는 내용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이 상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품 선정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품선정위원회는 자산운용사가 제안한 금융상품을 판매 채널에 추가해야 하는지 심의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수익률뿐 아니라 고위험 금융상품의 리스크도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러한 상품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상품선정위원회가 아무래도 은행 내규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내부 통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법제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제할 만한 대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부 통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예, 다음은 월요 주간 코너 문화가 풍경입니다. ECM 레코즈, 독일의 전설적인 독립 음반사 중 하나입니다. 1969년 뮌헨에 설립된 이 음반사가 발매한 음반은 지금까지 1600여 장. 키스 자렛, 얀 가바렉, 치코리아, 팻 매니시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이 음반사를 거쳐갔습니다. 1984년부터는 재즈뿐 아니라 바로 그 이전과 현대에 이르는 클래식, 월드뮤직 등을 아우르며 스펙트럼을 확장해왔는데요. 이 중심에는 그래미 어워드 클래식 부문 수상 경력이 있는 설립자 만프레드 아이허가 있습니다. 아이허는 ECM 레이블 자체가 하나의 음악적 장르로 인식하게끔 공헌한 인물. 그는 개별 연주자와 뮤지션별 맞춤형 레코딩을 지향하는 ECM 고유 정체성을 확립시켰습니다. 앨범 커버 역시 소리에 어울리는 아트워크로 디자인해 음악을 일종의 심리적 경험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ECM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에서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ECM 창립 당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역사를 6개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드로잉부터 인포그래픽, 설치 작품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의 시간을 이 공간 안에 담았습니다.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ECM 설립 초창기 때 쓰인 거대한 로고가 반겨줍니다. 영국 맨체스터 출신으로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작업하는 릭 마이어스의 작품입니다. 그 밑으로는 숫자로 기록된 지난 50년의 레이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고를 마주보고 왼쪽으로 돌면 하얀 캔버스에 낙서처럼 칠해진 드로잉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영국 작가 샘 위스턴이 존 케이지 음악을 듣고 느낀 반응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입니다. What Manfred, when I was looking at ECM and the archive, what it seems to me that Manfred has always been doing is asking us to listen, and listen in a way that we don't normally listen. 라스 울리히와 마티스 니츠케의 작품 플로우는 3D 도형들이 물결처럼 흘러다닙니다. 알고리즘이 ECM의 음악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만들어내는 과학 예술입니다. 물결처럼 흘러가는 도형들은 멈추지 않고 발전해온 ECM의 수평적 시간을 상징합니다. Beginning to end, it's a very careful shaping of the album, including the breaks in between the tracks and how the flow over the course of the album is shaped. That's really a very unique carefulness about how time is shaped. ECM 50년의 세월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킨 작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220개의 음반 커버를 투명 재질에 인쇄한 작품 MMBP는 날아가는 수백만 마리 새의 대열처럼 디자인됐습니다. 정밀하지만 유연하고 유기적인 설립자 아이허의 창작 과정을 상징합니다. 탁구대에서 영감받은 마지막 작품 스몰 플레이시스는 전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시가 운영되는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ECM에서 발매된 모든 음악들이 재생됩니다. 워드온 트리오의 Free at Last를 시작으로 1380시간 동안 음악이 끊이지 않는 구조로 기획됐습니다. 관객들은 작품과 연동된 사이트에서 미리 어떤 음악이 나올지 시간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50년 역사의 ECM은 변시대와 끝없이 호흡하는 동시대성을 획득합니다. 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 보면 음악을 듣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냥 음악 감상실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걸 할 때 전시로서는 어떤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경험을 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꼭 이렇게 과거의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음악을 좀 더 들어보실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 ECM이란 제목으로 10월 18일 오픈한 전시는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이어집니다. 예,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종훈 박사의 정경유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타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부와 또 여러 부처들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램독이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된 계기는 이제 검찰이 이제 불구속 기소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지금 이제 타다 운영사죠. 그러니까 VCNC 박재욱 대표 예. 그리고 이제 그 모회사인 그 이재용 소카 대표를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였던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이 고발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소송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결론을 이제 내린 건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이재용 예. 대표가 반발하고 또 그거 관련해서 과연 검찰의 기소 판단이 정확했느냐. 예. 이것이 이제 논란의 출발이었는데 그 이후에 부처 간에 이제 서로 또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네. 당시에 좀 이 사건이 이상하다라고 그 신호를 알린 것이 기소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4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AI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소카 대표인가요? 그렇죠. 기소가 된 네. 후에 본인의 SNS에도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썼고. 네. 검찰로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정해진 그 수사 일정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 단계로 넘긴 거죠. 예. 이 지금 해당자들이 해외로 뭐 도주한다거나 뭐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사안 예. 자체도 이제 간단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 곧바로 이제 구속하지 않고 이제 기소 단계로 그냥 이제 넘긴 거죠. 예. 그러니까 사건을 이제 계속 오래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고 이미 사건은 지난 2월부터 이제 고발이 들어와 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오래 검찰 쪽에서 이제 그냥 쥐고 있을 수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어찌 됐건 이제 그날 이 참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네이버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AI에 관해서 굉장히 국가 비전 전략으로 이걸 앞으로 새롭게 전략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AI 정부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 곧바로 이게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재용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예. 예. 뭐 규제도 이제 완화해 준다 그러고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 빼고는 다 허락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도 운영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거야말로 AI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다. 자, 그런데 뭐 이제 왜 결국 기소를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말과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은 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좀 지적을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논란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IT 업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이면 뭐 규제는 한편에 존재하고 그걸 또 뭐 편법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새로운 산업, 뭐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는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왔던 거죠. 예. 이낙연 국무총리도 나서서 검찰을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죠. 네. 뭐 이낙연 총리뿐만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논란이 이제 되니까 지난달 31일에 국정현안 점검 조정 점검 회의 자리에서 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산업이 새롭게 이렇게 창출되는 거 이런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뭐 기존 그 체제 하에서 이걸 잘 좀 조화를 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죠.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기소로 해서 신산업 창출이 혹시 이게 좀 방해를 받을까 좀 걱정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관계자들이 다 이제 언급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더 사실은 더 불거진 거죠. 아니 뭐 청와대에 있는 김상조 이제 그 정책실장까지도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야기한 날 마침 또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아예 그날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딱 집어서 또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상황 판단을 못하고 또는 새로운 산업 흐름을 제대로 못 읽고 마치 이제 그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일제히 공격을 이제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해명에 이제 나서면서 또 다른 이제 논란이 유발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때 해서 그 뭐 6시 30분인가요? 그쯤 아마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구속 기소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좀 검찰이 정말 적이 많이 생겼죠. 이건 정말 오만하구나 니네가. 네. 대통령이 AI 사업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택시조합 내지는 택시조합과 뭐 이해관계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합의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꼭 자기들이 나서서 차단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어떤 절차의 적석성 문제, 절차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또 이따가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뜬금없다. 검찰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하고 얘기가 됐던 거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이제 그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니 이제 뭔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됐던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입장문을 내놓은 거죠. 관련 부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또 이걸 반박하고 나섰어요. 우리는 검찰 쪽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두 부처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진실 공방이 이제 전개가 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 그럼 법무부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또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렇게 네. 되니까 법무부에서 또 해명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법무부의 해명이 이제 법무부가 사실은 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건데 예.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월에 대검찰청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은 건 맞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진행은 안 했던 거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제 한창 그 택시업계하고 타다 측이 지금 여러 가지 상생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예. 1, 2개월 정도 기소를 늦춰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예. 법무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인정한 부분은 대검찰청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그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확인이 일단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서 이제 대검찰청이 이제 추가로 또 이제 해명을 좀 내놓게 돼요. 대검찰청 쪽에서는 그때 1, 2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1개월만 그냥 연기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결국 이제 8월 정도에는 뭐 기소를 해도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검찰청은 그런데 그때 마침 뭐 조국 전국이 이제 벌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 대검찰청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어서 예. 그때 곧바로 청와대에 이제 보고를 했다. 이제 10월 달에 특히 기소 직전에는 다시 한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다가 의견을 구했다. 10월에?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얘기는 기소는 해도 좋다. 다만 이 기소 직전에 알려는 달라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래서 본인들은 뭐 그냥 절차에 따라서 이게 계속 사건을 묵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또다시 지금 오늘 또 나오는 얘기는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지금 대검찰청하고도 지금 서로 말이 다르고, 지금 이제 이 대검찰청하고 또 이 국토교통부하고도 말이 다르고 지금 서로 그런 상황이에요. 대검찰청에서 추가로 또 밝힌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기소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의견을 묻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이 법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유권해석 부분을 좀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2차례 정도. 그런데 그때 국토교통부의 얘기는 뭐였냐면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국토교통부가 이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지만 불법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제 그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뭐 본인들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처 간에 복잡하게 지금 얽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부처 간에 서로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행정법이나 아니면은 정부조직법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검이 청와대와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대검이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그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물어보는 거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결과 뭐 본인들의 법적 판단하고 달라서 기소는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토교통부하고 최종 협상 내지는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는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는 성사가 됐고 부분적으로는 성사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책임이 일단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서도 안 움직였다는 거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안 거쳤다라는 거고, 심지어 청와대하고도 그때 소통을 안 했던 것 같고, 그 상황이 되니까 대검찰청이 결국은 최종 기소 단계에서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직접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 부분에서는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기소 직전에 그냥 기소하라, 나중에 뭐 그 사실만 알려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법무부 관계자들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 확인은 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자, 청와대가 일단 뭐 이번 정부 들어서는 모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청와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총리실이죠.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는 뭐 했냐 하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법들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토교통부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법무부의 판단, 또 대검찰청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뭐 중기청이나 뭐 그 IT 벤처 관련한 그런 부서의 판단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국무조정실,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도 상당 부분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이분들은 아예 그 논의 과정에서 그냥 빠져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계속 강조를 하는 정부에서 총리실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그 대검, 법무부가 서로 입장을 내면서 했던 그 주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7월 달에 법무부가 1개월 정도를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그 결정을 내렸고 당시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걸 깔아뭉개고 있었느냐? 그게 박상기 장관 때죠. 9월 달까지 박상기 장관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입각설은 뭐 6월 달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랄까요? 박 장관은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돼서 뭐 1개월 유예하라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그 택시업계하고 타다 쪽에서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이었었고 국회가 개입을 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판단 내리기는 지금은 일단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그 잠깐 이제 정지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사실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 챙기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정국하고 상관이 상당히 깊다. 그때 법무부가 이런 문제까지 챙길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사태를 이끌고 있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 사안 자체를 뭐 레임덕 문제로까지 이게 확대 해석을 할 것인가는 좀 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면 이런 식의 그 부처 간의 엇박자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 현상은 별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고, 이번 정부를 뭐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청와대의 그 비서진들의 참모진들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진 그런 정부인데, 그런데 역시 좀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뭐 인력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러니까 정부 부처 인력을 다 장악할 수 있을 정도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제 주도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빈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이없는 빈틈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를 계속 해왔던 그런 상황이고,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이슈가 된, 공론화된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대 사안을 놓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별로 이번 이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 상황이 그렇게 꽤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문제점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멍이 발생한 거죠. 이 구멍을 빨리 메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부처 간의 소통이 없었다는 거, 중간에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컨트롤 타워가 또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 비슷한 일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업계에서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네.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부서 간의 소통 부재, 역대 정부에서 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거 어떻게 일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게 다시 재조정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하고자 했던 대로 하면 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청와대가 모든 거를 다 장악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정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장관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본인의 그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청와대 다 밀어서 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재갈 받아야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책임 총리제, 책임제가 책임을 좀 지고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 장관들도 역시 세세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종훈 박사의 일침이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뉴스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